안녕하세요. 옴질리교 파산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옴질리교 파산에 의한 준비. 95년 12월 28일 일본 변호사 연합회 일변연이라고 합니다. 약칭. 일본 변호사 연합회 전 회장인 아베 사부로 변호사는 연말을 앞두고 2명의 방문객을 맞이한다. 훗날 일본 변호사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2014년에는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2위를 기록하기도 하는 저명한 변호사인 우스노미야 겐지 변호사와 이 우스노미야 겐지 변호사는 상당히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일본 도산법의 하여튼 아주 도산법의 거의 최강자라 할 수 있는 도산 실무가들 어떤 교류에 늘상 등장하는, 저도 이름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스노미야 겐지 변호사와 나카무라 유지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파산 쪽으로 하니까 결국 우스노미야 겐지 변호사는 일본 국내에서 헤이트 스피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자, 이게 이제 혐오 발언. 2013년에 헤이트 스피치와 레이시즘, 인종차별이죠. 레이시즘을 극복하는 국제 네트워크 창립을 주도해 일본을 대표하는 양심적 지식인으로 한국에 소개되기도 했다. 훗날 옴질리교 범죄 피해자 지원기구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취임하며 현재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스노미야 겐지 변호사와 나카무라 유지 변호사는 95년 8월에 결성된 지하철 샤린 사건 피해 대책 변호인단에서 단장과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다. 변호단의 대표와 부대표라고 할 수 있는 2명이 한 명의 변호사를 만나러 왔다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이날 대화를 나눌 아베 사부로 변호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아베 사부로 변호사도 두 변호사의 활약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받을 때는 옴질리교 피해 대책 변호단 명부에 자신이 이름을 더하는 정도의 요청을 받으리라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두 변호사가 가져온 제안은 뜻밖의 것이었다. 당시 피해 대책 변호단은 옴질리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옴질리교가 자행한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니 이것을 최소한 금전을 통해서라도 배상받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다. 그리고 이 소송에는 다른 목적도 있었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옴질리교를 파산시킨다는 것이었다. 변호단은 옴질리교 사건 피해자들이 50억엔 정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이 시기 옴질리교 교단 보유 재산은 약 10억엔 전으로 추산됐으며 채권이 자산보다 많으니 재판소에 파산을 신청할 기본적인 조건은 갖춰진 셈이었다. 재판소는 만약 파산 결정을 내릴 경우 이후의 절차를 관장할 파산관제인을 선정하게 된다. 파산관제인은 종교법인 청산인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이 파산관제인이 앞으로 옴질리교의 재산을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파산관제인이 적극적인 활약이 있다면 옴질리교 교단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스노미야 겐지 변호사, 당시 49세와 이게 95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95년도에 49세고 지금은 30년 정도 지났죠. 79세. 좀 상당히 노장 변호사죠. 지금은. 우스노미야 겐지 변호사와 나카무라 유지 변호사는 이미 일본 변호사 연합회 회장직을 내려놓은 대선배였던 아베 사부로 변호사에게 파산관제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것이었다. 69세 이 당시에 아베 사부로 변호사 일변연 회장직이고, 이분이 나중에 우스노미야 겐지도 나중에 이제 일변연 회장이 되고, 아베 사부로 변호사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한다. 파산관제인은 몇 년씩 굉장히 많은 서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어서 한창 일할 때인 젊은 변호사가 맡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00명인 파산 한 건의 경우 단 한 번 전체 채권자의 의사를 묻기 위해 파산관제인은 500통의 서신을 발송해야 했고
답신이 도착하면 500통의 서신을 열어봐야 했다. 아직 전반적인 업무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1995년이었던 만큼 종이로 작성된 서류의 산속에서 변호사들이 몇 년 동안 사투를 벌여야 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게다가 옴질교 파산 절차는 일반적인 파산 안건보다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70세를 바라보는 자신이 담당하기엔 부담스럽다는 것이 아베 사브로 변호사의 솔직한 첫 반응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꼭 아베 사브로 변호사에게 이 일을 부탁하고 싶다며 숙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돌아갔다. 아베 사브로 변호사는 고민에 빠졌다. 나이와 체력 문제도 있지만 옴질교의 재산을 파악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맡는다 함은 당연히 옴질교라는 교당 구성원은 일시적으로 나와 적으로 돌리기는 행위도 했다. 겁나죠, 그렇죠? 살인자 집단인데 이 시점에서는 아직 옴질교가 그동안 자행한 수많은 범죄 행각이 모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하철 살인사건이라는 한 사람만으로도 옴질교라는 존재는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그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 위험하지 않을 리 없었고 이런 종류의 위험은 옴질교가 몇 번이고 증명했듯이 직접적인 대리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향하기도 했다. 그렇죠? 변호사, 스스미 변호사, 그렇죠? 일가족 살해 사건도 이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중엔 전부가 밝혀졌죠. 그렇죠? 32세, 29세 부인, 한 살 된 아들까지 해서 일가족을 아주 살해를 하고, 그렇죠? 게다가 이 당시는 아직 도쿄의 지하철에 직접 살인을 살포한 실행범도 모두 체포되지 않았고 옴질교가 제조한 살인을 과연 일본 경찰이 전량 회수하는 데 성공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살인 봉투 2개 분량을 살포한 4명의 실행범은 95년 5월 16일까지 모두 체포됐으나 혼자 살인 봉투 3개 분량을 살포해 8명을 살해하고 247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마지막 실행범은 긴 도주 끝에 96년 12월 3일에서야 체포된다. 살인 살포의 주범 중 하나가 여전히 경찰이 수사망을 피해 사회에 잠복해 있는 상태에서 옴질교를 상대로 한 싸움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큰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다. 이제 은퇴를 바라볼 연배였던 아베 사브로 변호사는 이 제안을 받고 자신은 왜 변호사가 되려고 했던가, 그때 내 각오는 무엇이었던가를 되새겨볼 정도 신중하게 고민을 거듭한다. 그리고 이 원로 변호사의 결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 사카모토 스스미 변호사 일가 살해 사건이었다. 그렇죠? 일가 살해 사건. 사카모토 스스미 변호사. 1992년에 일본 변호사 연합회 회장에 취임한 아베 사브로 변호사는 당시 실종 사건으로 분류돼 있던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 훗날 사카모토 스스미 변호사 일가가 이미 살해당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베 사브로 변호사가 느꼈을 분노는 상상하고도 나옴이 있다. 사카모토 스스미 변호사 일가 3명의 유골은 1995년 9월에야 모두 수습됐다. 아베 사브로 변호사가 파산관제인을 제안받기 고작 3개월 전의 일이었다. 다른 두 변호사에게는 개인적인 연관도 있었다. 사카모토 스스미 변호사는 아내와 대학 시절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만났고 훗날 결혼하게 되는데 부인인 사카모토 사토코는 우스노미야 겐지 변호사가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소에서 4년간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우스노미야 겐지 변호사에게는 옴질교 사건은 한때 함께 일했던 동료가 결혼한 뒤 장남까지 얻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실흥종교 집단에게 가족 전원이 참살당하고 각각 다른 지역의 산속에 안매장당한 사건이기도 했다. 나카무라 유지 변호사는 사카모토 스스미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시절 동기였다. 사카모토 스스미 변호사 일가 실종 사건이 발생한 뒤 나카무라 유지 변호사 등은 사카모토 스스미 변호사 일가가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으로 보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대책반을 만들어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 활동은 결국 지하철 살인사건 이후 피해대책 변호단 활동으로 이어진다. 피해대책 변호단에 사카모토 스스미 변호사와 동기인 젊은 변호사들이 다수 참가한 데는 이런 배경도 있었다. 우스노미야 겐지 변호사와 나카무라 유지 변호사가 일본사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해대책 변호단 활동을 해왔으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개인적인 인연에서 나온 부채감이 없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슬픔을 앓고 있는 두 변호사의 부탁은
아베 사브로 변호사로서도 쉽게 뿌리치기 힘들었을 것이다. 아베 사브로 변호사는 결국 두 변호사의 부탁을 받아들인다. 피해자 대리인 변호단 단장이기도 했던 우스누미야 겐지 변호사는 아베 사브로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도쿄지방재판소에 아베 사브로 변호사를 파상관제인으로 추천한다. 이 추천은 파상관제인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해달라는 도쿄지방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아베 사브로 변호사는 이후 옴질위가 정식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뒤 파상관제인에 취임한다. 지하철 살인사건 피해자 모임. 대형 창사는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하철 살인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행은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아무런 연관도 교류도 없던 사람들을 피해자 혹은 유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놓는다. 지하철 살인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유가족들, 본인이 직접 중경상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혹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지극히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기도 힘들어진 피해자의 가족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한 곳에 목소리를 내야 했다. 당시 일본은 아직 범죄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명확한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단일 사건으로 인해 수천 명 단위 유가족 및 피해자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도 사법당국도 입법기관도 초기에는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가운데 지하철 살인사건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고 승객들을 먼저 대피시키다가 순직한 지하철 직원의 아내인 다카하시 시지에가 연락 담당 대표를 맡게 된다. 훗날 지하철 살인사건 피해자 모임 대표에 취임하는 다카하시 시지에는 사건 발생 직전까지 사회운동이나 입법을 위한 정치활동 등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직장이었다. 그런 다카하시 시지에 대표는 피해자 모임 활동을 통해 사건을 일으킨 옴질교의 책임을 추궁하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당시 일본 사회가 품고 있던 수많은 모순과 처음으로 직면하게 된다. 그 뒤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다카하시 시지에 대표는 이런 모순들과 싸워나가며 옴질리교 사건 피해자의 권익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당시 일본은 특히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다. 마스모토 치조의 재판은 세계의 재판으로 불리며 첫 공판의 방청권을 얻기 위해 무려 12,292명이 줄을 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재판소는 방청석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을 경우 일단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방청석에 앉을 사람을 정하는데 우리나라도 같죠. 마스모토 치조의 첫 공판 방청석은 고작 48석이었기 때문에 이날 방청석에 앉기 위해서는 무려 256분의 1이 경쟁을 뚫어야 했다. 256대 1이죠. 지하철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은 자신들도 재판을 방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사법부는 유가족도 다른 시민들과 동일하게 줄을 서서 방청석 추첨에 응모하라고 대답했다. 마스모토 치조와 실행범들이 재판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들 권리조차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문제는 훗날 일본의 국회에서도 거론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으며 피해자 및 유가족과 변호단은 끈질긴 교섭 끝에 피해자들을 위한 방청석 2석을 재판부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재판을 공개 모니터 같은 걸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나요? 일부 재판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이제는 기술도 발전돼 있으니까. 형사재판은 재판에 참여하기는커녕 방청석에 앉기 위해서도 오랜 우여곡절이 있었을 정도이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란 매우 힘들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이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민사재판을 통해 피해를 회복한다는 방안이 제기된다. 변호인단은 마스모토 치조와 그 외 실행범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재판을 제기해 잇따라 승리하나 당시 이들은 재판을 위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몸이어서 재판에서 승소해도 사실상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없었다. 그렇죠. 개인 재산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결국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옴질리교 교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단순히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옴질리교를 파산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게 된다. 그래서 파산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 변호단이
파산이란 절차에 주목한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파산관제인은 요 파산 절차를 통한 피해복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시간에는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게 된 배경, 사브로 변호사, 그죠? 우소노미야 겐지 변호사하고 나카무라 유지 변호사가 찾아와서 전 일본 변호사 협회 회장이라는 사브로 변호사에게 부탁을 해서 간청을 해서 결국은 법원에 추천을 해서 파산관제에 선임하고 거기에는 개인적인 어떤 인연도 있었다. 우스노미야 겐지 변호사의 직원, 그러니까 죽은 그렇죠? 사카모토 스스미 변호사의 부인이 겐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4년 동안 직원으로 또 근무한 인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카모토 스스미 변호사의 동기가 나카무라 유지 변호사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국장이었고, 피해 변호사 단장은 우스노미야 겐지 변호사고, 이분도 나중에 이제 후에 일본 변호사 또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으로 어떤 개인적인 또 부채감도 있었지만 결국은 적극적으로 이제 오케이 해서 파산관제인으로 취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파산 절차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